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하시던 가게를 물려받아 8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엔 그렇게 물려받기 싫어서 길을 쓰고 피해 다녔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돈 앞에선 장사 없더라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를 운영하게 됐는데 글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당시 저희 집은 남편이 실직을 해서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던 참이라서 싫고 좋고를 따져가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국수집이었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은 모르는 거라고 하는가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제 가족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뒤바꿔준 기가 막힌 사건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조금 남다른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기차에서 만난 인연으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거든요. 이렇게만 들으면 그리 별다를 것도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기차에서 만난 게 뭐 그리 별다를 일이냐고 생각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기차에서 만난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과 한 동네 사시는 아주머니였죠. 그날 저는 밀린 연차를 써버리느라 모처럼 회사에 휴가를 내고 고향인 부산으로 향하던 참이었어요. 일 때문에 명절에도 제대로 내려가 보지 못해서 엄마가 늘 집에 들리라고 닥달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서울역에서 부산행 KTX에 올랐는데 제 옆자리에 저희 엄마와 비슷한 연배의 아주머니가 타시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서울말을 쓰고 계셨지만 묘하게 섞인 부산 억양에 단박에 부산 사람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향이 어디시냐고 여쭈었더니 송도가 고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동양분을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저는 넙죽 인사를 했어요. 그리곤 이를 계기로 부산까지 가는 3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아주머니와 저는 쉴 새 없이 수다를 떨었어요. 그러다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제 나이를 들으시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서울서 가게를 하나 하고 있는데 우리 옆가게 국수집 하는 아줌매가 하나 있거든. 그 집 아들이 엄청 괜찮다 아이가. 키 크제, 얼굴도 잘생겼제, 직장도 번듯하니 신랑감으로 딱인기라. 내가 딸내미만 하나 있었어도 사위 삼는 긴데 엄마야 내가 딸이 없네. 어때? 한번 만나볼래? 나이도 지훈 씨랑 딱 4살 차이거든. 4살 차이는 마 궁합도 안 본다 하잖아. 어때? 한 만나볼래? 아주머니께서 어찌나 극찬을 하시던지 귀신에 홀린 것처럼 홀라당 넘어가선 그 남자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아주머니랑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부산역에 내려 택시까지 태워드리곤 멀어져가는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는데 그제서야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내가 미쳤나? 처음 본 사람 소개로 남자를 다 만나기로 하다니. 헛웃음이 다 났어요. 그러면서도 설마 아주머니가 다시 연락을 하겠어? 아주머니도 나처럼 분위기에 휩쓸려 그냥 해본 소리 없겠지. 라고 생각하며 쉽게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연락이 온 거예요. 고향에 다녀오고 2주쯤 지난 시점이라서 그날의 약속은 까맣게 잊고 있었죠. 지훈씨, 내다. 연락이 늦었제? 서울 올라오고 일이 생기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야 연락을 하네. 그래 말인데 이번 주 토요일 시간 어때? 그쪽에선 아무 때나 괜찮다 하는데 아무래도 평일보다는 주말이 낫지 싶어서 말이지. 처음엔 누군데 다짜고짜 전화해서 약속 날짜를 잡자고 하나 의아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도 이런 제 생각을 읽었는지 바로 부연 설명을 하더라고요. 나가 누군지 기억 안 나?
우리 KTX에서 만났잖아. 송도 아지매. 아, 아주머니셨어요? 그간 연락이 없으셔서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아주머니,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제가 좀 망설여져서요. 아이, 또 왜 이래? 당장 결혼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번 만나보라는 건데 젊은 사람이 와 이리 꽉 막혔노? 젊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봐야 남자 보는 눈도 생긴다 아이가. 안 그러고 어째 좋은 남자를 만나노? 아침에 말 듣고 한 만나보거라. 만나보고 싫으면 그땐 째면 된다 아이가. 단지 기차 옆자리에 앉아 인연이 다인 아주머니는 마치 당신 일처럼 열성적으로 선자리를 주선하셨어요. 서울에 올라와 살면서 누구한테도 받아보지 못한 대가 없는 선이었기에 더는 거절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 주말에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사실 기대는 별로 안 하고 나갔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아주머니들이 과대 포장을 좀 잘하시잖아요. 아주머니 말대로라면 인물, 성격, 직업 뭐 하나 빠진 게 없는 사람인데 3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한 것도 그렇고 인물, 학벌, 직업까지 특출난 게 없는 나랑 선을 보는 것만도 알만 했거든요. 그런데 약속 장소에 도착해 상대 남자를 본 순간 이 남자다 싶더라고요.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남자는 처음 본 순간부터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겠는 거 있죠. 아주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연예인 뺨치게 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인상이 깔끔하고 선해 보였어요. 수줍음이 많았지만 상냥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었죠. 제가 부산 출신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남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러주니까 온몸이 간질간질한 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싫다는 게 아니라 적응이 안 돼서 부끄러웠던 거죠. 남자는 서울 태생으로 평생 서울에서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 고향이 부산이라는 말에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대학생 때 같은 과 친구가 부산 해운대 출신이어서 부산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좋았는지 부산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봤어요. 고향 얘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긴장이 풀린 저는 그날 처음 만난 사이가 무색할 정도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토요일 낮부터 밤 11시가 다 돼가도록 함께 시간을 보낸 우리는 다음에 만날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주말이면 다시 보게 될 텐데도 수시로 문자도 하고 밤 늦도록 전화통화도 했을 정도로 우리는 서로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죠. 그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뻐했던 사람은 우리 두 사람을 연결해준 아주머니셨어요. 이제 막 교제를 시작했을 뿐인데도 아주머니는 이미 우리가 결혼 날짜라도 잡은 것처럼 앞서가시더라고요. 네, 진작부터 이럴 줄 알았다. 지은 씨 보자마자 딱 정훈이 짝이다 생각했다 아이가. 엄마야, 이래 연이 되니 얼마나 좋노. 날짜도 곧 잡아야겠제. 내 옷도 한 벌 얻어 입을 생각해도 되겠나? 당연히 해드려야죠. 아주머니 덕분에 좋은 사람을 만났는걸요. 머리로는 아직 결혼 얘기는 시기상조라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약속부터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상하게 아주머니랑 대화를 하다 보면 홀라당 넘어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람 혼을 쏙 빼놓는 말솜씨 때문인지 정겨운 고향 사투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아주머니 덕분에 멋진 반려자를 만나게 되었으니 결과적으론 제게 은인인 셈이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아주머니의 바람대로 우리가 결혼을 목적으로 만났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어머님의 결혼 닭달에 못 이겨 선자리에 나온 거였고 저는 장난처럼 해버린 약속 때문에 선자리에 나가게 된 거니까요. 이유야 어찌됐든
그렇게 만난 우리가 서로를 마음에 들어 했으니 인연은 인연이었던가 봐요. 남편과 1년 넘게 연애를 하면서도 내내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 정도면 저보다 더 조건 좋은 여자를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나를 택했냐 하는 거였죠. 당시 남편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저 그런 경기권 대학을 나와 구멍가게 수준의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요. 누가 봐도 확연히 격차가 나는 사이였죠. 아니나 다를까 저희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얘, 혹시 그 남자 무슨 결격 사유라도 있는 거 아니니? 그렇잖아.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왜 너를 만나? 물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네가 내 동생이니까 나야 네 편이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건 이상한 거잖아. 두 사람은 차이가 좀 심하게 나잖니?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혹시 혼인신고만 안 했지 결혼식까지 했던 거 아닐까? 아니면 폭력이나 도박에 손대는 걸 수도 있고 말이야. 나중에 진실을 알고 헤어지니 못 헤어지니 눈물 짜지 말고 그냥 대놓고 물어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잖아.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정훈 씨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도박은커녕 화투도 못 치는 사람이라고. 아니, 그리고 내가 정훈 씨에 비해 뭐가 그렇게 딸린다고 그래. 나 정도면 남들보다 월등하다고는 못해도 어디 가서 빠지지는 않는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잘 알죠. 내가 남편에 비해 한창 기운다는 걸요. 일단 월급부터 2배나 차이가 났으니 다른 건 말 안 해도 알만하죠. 그리고 남편이 저를 택한 이유가 궁금했던 건 저희 언니보다 제가 더했어요. 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게 겁나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남편이 결혼 얘기를 꺼내길래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물어봤어요. 왜 나였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황당한 표정을 짓더니 그러더군요. 나는 내 기수 중에 진급이 가장 늦었어. 입사하고 1년 만에 최우수사원 표창도 받고 인사 고과도 남들보다 높았는데 말이야. 그러다 내 사수를 통해 듣게 됐어. 내가 대리 진급에서 떨어진 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부모의 직업 때문이었다는 걸. 평소 남편을 예뻐했던 대리님이 직접 부장님을 찾아가 제 남편이 진급에서 밀린 이유를 물어보셨다나 봐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그러셨대요. 하, 윤대리, 그걸 몰라서 물어? 자네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만. 우리 같은 대기업에는 딱 2종류의 직원이 있어. 일하라고 뽑은 놈, 연줄로 써먹을 놈. 집안 형편도 어렵고 부모 백도 없이 자기 능력 하나로 입사한 애들은 바로 진급을 안 시켜도 회사 때려치우고 나가겠다고 하지 않아. 오히려 자기한테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다음번 진급 땐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기를 쓰지. 그런데 자기 능력은 좀 떨어져도 부모가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겸비한 집 자식들은 그게 아니거든. 진급에서 밀리면 바로 다음날 사표 쓴다니까. 뼈를 갈아가며 평생 회사에 충성하겠다는 애들은 많아. 연줄로 써먹을 애들 찾는 게 어렵지. 유정훈 사원은 일하라고 뽑은 놈이야. 모친이 시장통에서 국수집 한다는데 그런 배경으로 뭐에 써먹겠어? 사수를 통해 그 말을 전해들은 남편은 한동안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대요. 하지만 부장님 말처럼 당장 회사를 때려치우고 나갈 용기도 없었죠. 없는 살림에 죽어라 공부해서 명문대에 들어가고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으려 젖먹던 힘까지 다 쥐어짜냈던 남편으로선 또다시 취업 전쟁터에 내던져지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혹여 사표를 쓰고 나간다 쳐도 다른 회사들 역시 다르지 않을 거기에 지금의 자리에서 버티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제 남편이 안타까웠던 남편의 사수는 이럴 바엔 처가 덕이라도 보라며 재력 있는 집 딸을 소개해 주었대요. 그렇게 만나게 된 여자와 몇 달간 만남을 가진 남편은 그쪽에서 결혼 얘기를 꺼내자 갈등을 하게 되었죠. 사랑도 없이 상대를 이용해 먹으러 결혼을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더군요. 그래서 헤어질 각오를 하고 상대 여자한테 사실대로 말을 했는데 글쎄 이러더라지 뭐예요. 그게 뭐 어때서요? 서로 도움이 된다면 서로 이용하는 것도 방법 아닌가? 나도 정훈 씨 이용해 먹으려고 만나는 건데 서로 윈윈하면 좋잖아요. 사실 나한테 애가 있어요. 애 아빠는 그냥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어쩌다 보니 임신을 했지 뭐예요. 한두 달만 일찍 알았어도 일찍 지웠을 텐데 너무 늦게 알았지 뭐야. 여자는 자기 아이를 친자식으로 받아들여준다면 자기 친정 부모님을 남편의 뒷배로 세워주겠다고 하더래요. 당연히 남편은 거절을 했고 두 사람은 만난 지 3개월 만에 헤어지게 되었죠. 내가 그 사람과 헤어진 건 아이 때문이 아니었어. 그 사람과 그 부모의 태도 때문이었지. 너무 당당하더라고. 나같이 없이 사는 사람은 자기들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모습에 화가 났어. 그래서 결심했지. 적어도 결혼만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겠다고. 어차피 나는 회사에서 출세와는 멀어진 사람이야. 실컷 부려지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지겠지. 그래도 난 회사를 그만두진 않을 거야. 다니는 동안 나도 회사를 이용할 생각이거든. 대기업이 연봉도 세고 부수적인 혜택도 많잖아. 은행에서 대출도 잘 되고. 담담하게 얘기를 이어가는 남편을 보니 울컥했어요. 대기업에 다닌다고 마냥 부러워만 했는데 이런 아픔을 지니고 살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동안 회사 내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하니 처음으로 이 남자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던 찰리 채플린의 말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해 가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중신을 서주셨던 아주머니는 마치 당신 자식이 결혼하는 것처럼 기뻐하셨죠. 감사의 뜻으로 약속했던 옷 대신 이름 있는 브랜드 백을 해드렸더니 10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를 볼 때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네요. 사실 그리 비싼 백도 아닌데 말이죠. 아무튼 여기까지만 보면 분명 제 인생은 해피엔딩일 거예요. 해피엔딩이냐 새드엔딩이냐는 어디서 끝을 맺는지에 따라 나뉜다는 말처럼요. 축복받는 결혼을 했고 이듬해 아들까지 낳으면서 제 인생은 순탄하게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가게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생활의 압박을 느끼게 되었어요. 남편 월급이 적지 않았지만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 손으로 가정을 꾸리느라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지출이 많았거든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정도만 되면 다시 재취업을 하리라 결심했었는데 막상 때가 되니 그나마도 여의치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남편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위궤양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시달리다 보니 자꾸 살이 빠지고 안색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한약도 지어 먹이고 비타민제도 챙겨주었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이 새로 온 직장 상사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퇴근 후고 주말이고 상관없이 직장 상사한테 연락이 오면 밥을 먹다가도 뛰어나가고 자정을 넘긴 시간에 들어오기 일쑤였어요. 남편의 상사는 낙하산 인사로 능력 없이 권위의식만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밑에 사람 공적을 가로채는 건 기본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을 콕 집어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별다른 제자를 당하지 않은 건 집안이 꽤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언젠가 남편이 퇴근 후에 직장 상사랑 통화하는 내용을 엿들었는데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 남편한테 쓰레기라느니 거지 새끼라느니 인격 모독을 하는 건 기본이고 업무 외적으로 불합리한 지시도 서슴치 않게 내리더라고요. 평소 직장에서도 이런 일을 당하고 살았을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어요. 왜 내 남편이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가는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잠든 뒤 휴대폰에 남겨진 직장 상사의 문자를 찾아봤더니 정말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자기 술 마셨다고 불러내서 대리운전을 시키고 업무 시간에 공항까지 나가서 여행에서 돌아오는 자기 아내 마중을 나가게 시키기도 했고 심지어 주말엔 제 남편을 사우나로 불러내 자기 몸에 때까지 밀게 했더라고요.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자 내용을 확인하던 중 묘한 심부름 내역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명품 백과 화장품 같은 여성용 제품을 똑같은 걸로 2개씩 구매하도록 지시한 내용들이었죠. 여자의 촉으로 봤을 때 이건 10중 8구 외도 흔적이었어요. 남편을 시켜 했던 항공권 구매 내역을 보니 20대 여자 앞으로 구매한 항공권이 몇 개 나오는 걸 봐서는 이 여자가 외도 상대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이렇게 구차하고 더럽게 사는 놈이 그동안 내 남편을 괴롭혔다는 걸 알게 되자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회사 인권위에 제보하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그러더군요. 그랬다간 나 회사 잘릴지도 몰라. 이 과장 우리 회사 계열사 대표 아들이거든. 부친이 본사 중역으로 오래 일해서 우리 회사 간부들과도 친분이 깊어. 일 키워봐야 타격을 받는 건 나뿐이야. 하, 웃겨 정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놈한테 끌려다니며 살겠다는 거야? 여보, 인생은 한 번뿐이야. 그 귀한 인생을 그런 머저리 같은 놈 때문에 날릴 거야? 지금이야 회사 쫓겨나면 그날로 인생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세상에 회사는 널리고 널렸어. 월급이 적으면 어때? 직원 복지가 열악하면 어때? 나 남편이 제대로 대우받고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으면 그게 좋은 회사인 거지. 먹고 살 일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면 아무 걱정 마. 그 회사 아니면 우리가 밥 굶고 살 것 같아? 아니야. 정 안 되면 내가 어머님 국수 가게라도 나가서 일할 테니까 당신은 다른 걱정은 하지 말라고. 안 그래도 어머님이 혼자 운영하시기 버겁다고 가게 물려받으라고 하시는데 잘 됐지 뭐. 이런 개자식은 인생의 똥물을 튀겨서라도 지가 얼마나 가소로운 존재인지 알려줘야 된다고. 어때? 이래도 안 할 거야? 한참 고민을 하던 남편은 피식 웃더니 해보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결과는 남편의 예상대로 회사는 돈 있고 강한 놈 편이었어요. 어느 정도 이럴 거라고 예상했었기에 우리 부부는 바로 소송을 진행했어요. 소송 사실을 안 직장 상사는 되려 당장 소송을 중지하라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해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비웃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직장 상사의 말과 달리 그 소송으로 인해 그 인간은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부인한테는 이혼까지 당하게 되었어요. 소송 과정에서 아내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하필 부인 친정이 법조계 집안이라 그에게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됐다는 후문이 들리더라고요.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바위의 흔적은 남길 수 있게 된 셈이죠. 남편은 소송에서 승소를 했지만
결국 짐을 싸서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는 분란을 일으키는 직원을 순순히 놔둘 리가 없잖아요. 물론 강제 퇴사를 시켰다거나 문책성 부서 이동을 했던 건 아니지만 무언의 압박과 업무 배제 같은 치졸한 방법으로 제 남편 숨통을 조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회사를 나온 남편은 한동안 정신과 치료도 받고 한방 치료도 받으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저는 약속대로 어머님 가게에 나가게 되었죠. 어머님은 이참에 가게를 물려받아서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국수집은 이후 남편까지 함께 거들게 되면서 우리 부부의 일터가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 가게를 잘 꾸려가던 우리 부부는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몇 년 전, 전 세계를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코로나였죠. 하루아침에 매출은 뚝 떨어졌고 한동안은 가게 문조차 열 수 없었어요. 방역 조치를 하고 칸막이까지 만들어 영업을 개시했지만 한 번 떨어진 매출은 좀처럼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어머님이 코로나에 걸리셨고 끝내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특히나 더 가슴이 아픈 건 어머님의 장례식조차 치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머님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 가족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국수를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 장사를 온전히 할 수 없으니 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거죠. 이런저런 지원금도 받고 그간 집장만을 하려고 모아두었던 돈도 곶감 빼먹듯 빼먹으며 버텼지만 좀처럼 나아진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처 가게들은 배달을 시작해 매출을 이어갔지만 저희 가게는 그마저도 할 수 없었어요. 국수는 음식 특성상 배달이 불가능하니까요. 거기다 다른 건물주들은 월세라도 깎아준다는데 저희 가게가 새 들어있는 건물 주인은 자신들도 힘들다며 매달 고스란히 월세를 다 받아가더라고요. 한두 달이면 모를까 2년 가까이 적자를 이어가자 더는 월세 낼 여력도 없어서 결국 가게세가 밀리게 되었죠. 그날도 남편과 손님 없는 가게에 앉아 준비해뒀던 재료를 어쩌나 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먹어치우는 양도 한계가 있어서 그날 손님이 안 들면 죄다 버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밤 8시가 조문 넘은 시각 가게로 여자 손님이 들어왔어요. 국수 한 그릇이라도 팔아야겠다는 생각에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을 맞았죠. 그런데 손님 행색을 보니 거리에서 생활을 했는지 차림새도 그렇고 특히 몸에서 역한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딱 봐도 돈을 내고 국수를 사 먹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내쫓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우리 가게에 들어왔을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여자 품에는 돌쟁이로 보이는 아이가 안겨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제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리에 앉히고 국수 한 그릇을 말아주었어요. 그러자 젊은 여자는 국수를 내려다보기만 할 뿐 쉬 젓가락을 대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신한테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마침 잘 왔어요.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돼서 준비해둔 재료를 다 버릴 판이었거든요. 애기 엄마가 좀 먹어줘요. 그냥 버리긴 아깝잖아요. 그제야 젊은 여자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는 국수를 먹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굶었는지 국물까지 깨끗이 먹어치우길래 한 그릇 더 말아주었어요. 그렇게 개는 감추듯 국수를 먹어치운 여자는 가게 안을 살피면서 뭔가 할 말이 있는지 머뭇거리더라고요. 저기 할머니는 어디 가셨나요? 전에 왔을 때 할머니가 계셨었거든요. 언제든 찾아오라고 그러셨는데. 어머님 살아계실 때 오셨던 손님이구나. 저희 어머님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 젊은 여자는 짧은 탄식을 하더니 막막한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래서 무슨 사정이라도 있냐고 물었더니 대뜸 이러더라고요. 아주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딱 3개월만 제 아이 좀 맡아주시겠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다른데 부탁할 곳이 없어서 그래요. 제발 도와주세요. 젊은 여자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몇 번이나 부탁을 했어요. 난감한 부탁에 저도 남편도 할 말을 잃은 채 멍하게 앉아 있었죠. 그러자 젊은 여자가 울먹이면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더라고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는데 남자 쪽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여자가 학벌도 뭐도 없는 천의 고아라는 게 이유였죠. 시부모님은 자기 아들을 납치하다시피 군에 입대시켜버렸고 그렇게 강제로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서 수술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을 만나게 된 거죠.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아침에 이 근처를 지나다가 국수 냄새에 이끌려 들어오게 됐어요. 그때 가게에 할머니 혼자 계셨는데 아직 장사 전이라 육수가 덜 끓었다면서 조금 기다렸다가 먹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육수가 끓기를 기다리면서 젊은 여자는 자신의 사정을 어머님께 털어놓았고 어머님은 젊은 여자의 손을 꾹 잡으시곤 어떻게든 애는 낳으라고 조언을 하셨대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찾아오라며 세상 어디에도 비빌 언덕이 없는 젊은 여자한테 손을 내밀어 주셨죠. 그날 할머니께서 말아주신 국수가 얼마나 맛있었나 몰라요. 밥도 냄새 때문에 못 먹는 상황이었는데 그건 들어가더라고요.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 쪽 부모가 여자를 찾아왔고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다나 봐요. 그래서 부랴부랴 월세방을 빼서 집을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도 할 수 없고 그나마 지내던 허름한 여관에서도 쫓겨나 저희 어머님을 찾아온 거더라고요. 3개월 뒤면 애 아빠가 제대를 해요. 그때까지만 우리 애 좀 맡아주세요. 아이를 데리고 다니기 위험해서 그래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사정은 딱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애를 선뜻 받아들이기는 좀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젊은 여자 품에서 얼굴을 빼꼼 내미는 아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찌나 해맑고 예쁘던지 순간 남편도 저도 시름이 날아가 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이 어린 게 요 근래 웃을 일 한 번 없던 우리 부부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한 거예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러나 저러나 힘들기는 매 한 가지인데 애 하나 떠안는다고 뭐 다를까. 사람 목숨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자. 그래서 아이를 맡아주기로 했어요. 젊은 여자가 다시 우리 부부를 찾아온 건 약속한 3개월을 훌쩍 넘긴 반년이 다 돼서였어요. 그 사이 우리 부부는 가게를 접기로 결정하고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은 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앞에 고급 세단이 멈춰 서더니 차에서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와 여자가 내렸어요. 그리곤 우리 가게로 달려 들어오더라고요. 가게에 들어선 여자는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제게 달려와 끌어안았죠. 저희 부부한테 아이를 맡기고 갔던 젊은 여자였어요. 늦어서 죄송하다며 울먹이는데 그때 가게 안쪽에서 아이를 안고 있던 제 남편이 나왔어요. 애 엄마는 한 걸음에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고는 펑펑 울더라고요. 애 엄마가 우니까 아이도 덩달아 우는 통에 가게 안은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죠. 한참을 울던 애 엄마는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애아빠가 제대를 하고도 시부모님은 결혼은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는데 시할머니께서 허락을 해주신 덕분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요. 서류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시부모님한테 아이가 있는 위치를 숨기려고 연락도 않고 이날을 기다렸다고요. 대부분의 집안 재산이 시할머니 소유였기 때문에 시부모님도 시할머니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네요. 저희 아이를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와 아이를 제가 지켰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두 분께는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할머니께서 두 분께 선물을 하고 싶으시대요. 혹시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뭐든 말씀하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런다고 원하는 걸 대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저희 당시 상황에 선물을 받는다고 그리 기쁠 일도 아니었고요. 가게도 잃고 당장 뭐를 해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을 할 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만 받겠다고 말했는데 하필 그때 건물주가 가게로 들이닥친 거예요. 밀린 월세는 언제 줄 거냐고 성질을 내는데 젊은 부부 앞이라서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나도 월세가 들어와야 먹고 살 거 아니야. 당신만 힘들어. 나는 더 죽겠다고. 말이 건물주지. 이게 온전히 내 건물인 줄 알아? 죄다 은행놈들 거라고. 그리고 말이야. 당신들 부동산 가게 내놓으면서 권리금까지 붙었다며? 아니, 당신들한테 무슨 권리가 있다고 권리금을 받아? 그러니까 가게가 안 나가지. 어떻게 당신들은 손해 하나 안 보고 살면서 건물주인 나를 이렇게 골탕을 먹이는 거냐고. 그게 인간이 할 짓이야. 하긴 그런 심보로 사니까 그 나이 먹고도 가게 월세도 못 내고 빌빌거리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어머님 때부터 시작해서 20년 가까이 여기에서 장사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 가게에 들어오실 때도 권리금 내고 들어왔다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거라고요? 솔직히 코로나로 다른 건물주들은 월세도 깎아주고 했을 때 아줌마는 어떠셨어요? 10원 한 장 안 깎아주시고 월세 다 받으셨잖아요. 가게 장사를 못해서 매출이 하나도 없을 때도 저희는 군소리 없이 월세 꼬박꼬박 드렸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못할 짓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 여자가 어디서 꼬박꼬박 대들어. 아, 됐어. 난 더는 못 봐주니까 이번 주 내로 밀린 월세 다 가져와. 안 그러면 강제로라도 가게에서 내쫓을 줄 알아. 건물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젊은 부부는 조만간 다시 찾아오겠다면서 아이를 데리고 황급히 돌아갔어요. 젊은 부부와 건물주가 돌아가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눈물밖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건물주가 못 박았던 그날이 되었는데 당장이라도 우리를 내쫓을 것처럼 서슬퍼렇게 나오던 건물주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몰라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젊은 부부가 다시 찾아왔지 뭐예요. 그리고는 제게 서류를 한 장 보여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가게 월세 걱정 마시고 편하게 장사하세요. 이 건물 저희가 샀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사주셨거든요. 각박한 세상에 당신 손주를 대가 없이 키워준 게 고맙다고 할머니께서 월세 없이 장사하시게 하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근래에 너무 힘든 일을 연달아 당해서 그런가 마음이 약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염치가 없어서 공짜로는 못 이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돈으로 보답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가게 상황이 정상이 될 때까지만 월세 없이 장사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젊은 부부의 도움을 받게 된 우리 부부는 1년이 지난 지금 첫 월세를 입금했어요. 이제 가게 매출이 전처럼 정상 궤도로 올라섰거든요. 그런데
젊은 부부가 굳이 돈을 돌려주네요. 그간 까먹은 돈까지 다 원상복구하고 그때 세를 내라고요. 피부치도 아닌 사람들한테 이런 큰 도움을 받게 되다니 세상이 아직은 살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 부부처럼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해요. 무너진 삶의 터전을 다시 일으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1년 뒤가 지금보다는 나은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다들 화이팅 하자고요. 우리 다들 복 받아 봐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